오늘도 애청자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8년 전 세 개의 작은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살리기 위해 보냈지만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설마 48년 전이면 나와 같은 나이, 세 개의 손, 새쌍둥이라는. 그렇다면 나머지 둘은 도대체 왜, 뭘 보호하려고. 한준호 검사는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라디오 사연을 듣고 48년간 억누르며 살아온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부모가 설명도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한준호는 그저 버림받았겠거니 하며 체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디오 사연 하나가 그의 응어리진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구의 거리보다도 더 먼 시간을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사무실 형광등이 눈을 아프게 합니다. 커피는 이미 3잔째입니다. 책상 위엔 재개발 관련 회계장부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공공비리 전담부 검사라는 직함이 붙은 지 3년째, 저는 여전히 서류 더미 속에서 길을 잃곤 했죠. 한준호 검사님, 현장 출동 요청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울린 전화는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구시가지 북측 재개발 구역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박혜원 재단 소속 회계팀 직원이었어요. 재단이라는 단어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바로 그 재단, 제가 석 달째 추적하던 비자금 의혹의 중심에 있던 곳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경찰 차량의 붉은 불빛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어요. 폐건물 3층, 좁은 사무실 안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책상에 엎드린 채였죠. 뒷머리엔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자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랍이 모두 뒤집어져 있고요. 감식 반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흩어진 서류들, 깨진 유리컵,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앨범 한 권. 표지엔 금박으로 박혜원 재단 20주년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가죽 표지가 차가웠죠.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춰선 거예요. 흑백 사진 속 여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부인이었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책상 앞에 앉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가슴이 이유 없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속 여인의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간 눈꼬리, 미간 사이에 작은 주름,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 제가 어릴 적 사진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세요? 동료 검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나 봐요. 아, 괜찮습니다. 이 앨범 증거로 압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15년 5월 북문도서관 사서 박화영 선생님. 박화영?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일까요? 그리움일까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제 기억은 4살 무렵부터 시작되죠. 그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제 출생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말해줄게라는 말만 반복하시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27살의 입양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서류엔 신원 미상이라는 도장만 찍혀 있었어요. 친부모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죠. 그 이후론 찾는 걸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 여인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님, 피해자 휴대전화 기록 나왔습니다. 감식 반원이 건넨 프린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통화 기록이었죠. 그 중에서 한 번호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 달에 10번 이상, 항상 심야 시간대에 통화한 흔적이었어요. 이 번호 추적 가능할까요?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밖으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구시가지의 낡은 건물들이 새벽빛 속에 윤곽을 드러냈어요. 저 어딘가에 북문 도서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화영이라는 이름의 사서가 있겠죠.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들이 더 있었어요. 재단 행사 사진들, 기부금 전달식,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런데 유독 한 장의 사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반쪽을 잘라낸 것 같았어요. 남은 반쪽엔 젊은 남자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겨울 코트를 입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죠. 배경은 오래된 서점가 같았어요. 사진 가장자리엔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1월. 46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하지만 왜일까요? 이 찢어진 사진이, 이 불완전한 기억의 조각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님,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감식 반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통화 기록의 주인. 그 번호는 북문 도서관에 등록된 공용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그 전화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박화영 사서였죠. 피해자는 왜 한밤중에 도서관 사서와 통화했을까요? 재단 회계팀 직원과 도서관 사서,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앨범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눈빛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7시 현장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제 과거에 대한 답도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선 낮은 목소리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48년 전 눈 내리던 날, 저는 3개의 작은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살리기 위해 보냈지만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48년 저와 같은 나이였죠. 그리고 3개의 손이라는 표현. 새쌍둥이를 말하는 걸까요? 우연일 겁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제 가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돌려 검찰청이 아닌 구시가지 북쪽으로 향했어요. 북문 도서관, 그곳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북문 도서관은 구시가지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죠. 오전 8시 30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먼지와 종이 그리고 세월이 섞인 그 냄새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앨범 속 그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 같았죠. 검찰 공공비리 전담부 한준호 검사입니다. 박화영 선생님이신가요? 명함을 내밀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함을 받아드는 손가락 끝마디가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검찰에서 오실 일이요? 어젯밤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혜원 재단 소속 직원과 통화하신 기록이 있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혜원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죠. 괜찮으세요? 서둘러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앉으며 이마를 짚었어요. 숨을 고르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사람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가끔 이래요. 기억이 갑자기 비는 느낌이랄까요? 기억이 빈다. 그 말에 제 귓가가 쫑긋해졌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러셨나요? 40?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건 20여 년 전부터예요. 그전 일들은 몽롱해요.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원분 3달 전부터 이곳에 자주 오셨어요. 옛날 신문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특히 70년대 후반 미혼모 관련 기사들을요. 왜 그런 자료를 찾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가끔 전화로 물어보셨어요. 혹시 옛날 병원 기록이나 입양 관련 서류가 있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찍힌 페이지를 펼쳐 보였죠. 이 사진 기억하세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건 10년 전 재단 행사 때 찍은 거예요. 그때 재단에서 도서관에 책을 기증했거든요. 재단과는 어떤 관계세요? 없어요. 그냥 책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혹시 구시가지 문서 보관소 열쇠 있으신가요? 옛날 도서관 자료가 거기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서랍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2층 뒤편에 있어요. 하지만 오래돼서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열쇠를 받아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복도 끝 낡은 문이 하나 있었죠. 열쇠를 돌리자 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 먼지가 춤을 췄죠. 낡은 상자들이 선반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오래된 대출 기록이나 도서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석 선반 맨 아래에서 특이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테이프로 여러 번 봉인돼 있었죠.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3개와 낡은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테이프엔 손글씨로 A-3, B-1, C-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이게 중요한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수사할 때 종종 사용하는 오래된 장비였죠. A-3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죠. 그러다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둥둥둥둥. 규칙적인 박동 소리였습니다. 심장 소리 같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아기의 심박동 같았죠. 그리고 희미하게 여자의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재생됐습니다.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 의료기기 작동 소리,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차례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원, 여기까지만.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플레이어를 내려다봤어요. 회원, 박혜원. 재단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그 노부인, 박화영이라는 이름. 화영과 혜원,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다른 테이프들도 들어봤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어요. 신생아의 심박, 울음소리, 그리고 잡음. 하지만 B-1 테이프 끝에는 다른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하지만 함께는 안 됩니다. 상자 안에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1979년 1월 15일자 서점 영수증이었어요. 산부인과 실무 지침서, 신생아 관리 매뉴얼 같은 책 제목들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영수증 뒷면엔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서관 근처, 지금은 사라진 서점 골목의 주소였어요. 저는 테이프와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화영은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모습이 앨범 속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기억이 비신다고 하셨죠. 혹시 혜원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게 흐느꼈어요.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그녀 앞에 놓았어요. 혹시 뭔가 기억나시면 연락 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죠. 차에 올라타 테이프를 다시 꺼냈습니다. A-3, B-1, C-2. 세 개의 코드, 세 명의 아기,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 세 개의 작은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48살. 저와 같은 나이. 그리고 눈 내리던 날.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게 겨울이었다고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점을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몰랐죠. 다음 날 오전 10시 검찰청 회의실에서 재단 비리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 복원 데이터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피해자는 최근 3개월간 재단 회계 자료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사이버 수사대 직원이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웠어요.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분명 문서 보관함 사진이었습니다. 라벨에는 1977-1979 특별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보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재단 본사 지하 문서고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이사장급에만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한 검사님, 저는 유전자 분석센터 연구원입니다. 최근 등록하신 시료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 추정되는 2명의 매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전 도서관에서 돌아온 뒤 저는 충동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준호 검사님 맞으시죠?
네, 시료 분석 결과 48% 이상의 유전자 일치도를 보이는 두 분이 계십니다. 형제자매 수준의 일치도예요. 두 분이요? 그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직접 드릴 순 없고요. 다만 한 분은 해외 등록자세요. 이번 주에 한국 입국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한 분은 국내 거주자고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들 생년월일을 알 수 있나요? 시스템으로는 연도만 보이는데요. 둘 다 1977년생이시네요. 1977년.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의 날짜와도 일치했어요. 센터에서 세 분 모두에게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면 대면 상담도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다. 그것도 두 명이나. 새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았죠. 오후 2시 저는 업무를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문득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다음 곡은 오늘 내한 공연을 앞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지수의 연주로 쇼팽 녹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지수.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성이 같았습니다. 물론 한 씨는 흔한 성이지만요. 한지수 씨는 이번 내한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한국에 가족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을 찾고 있다고요? 저는 방향을 틀어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큰 콘서트홀이었어요. 로비엔 이미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지수 귀국 독주에 오늘 저녁 7시. 포스터 속 여성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매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간 눈꼬리. 제 얼굴과 똑같았어요. 아니, 도서관의 박화영 선생님과도 비슷했죠. 매표소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공연표 있나요? 죄송합니다. 전석 매진이에요.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직원이 덧붙였어요. 다만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일반인도 참관 가능합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지수에 대한 기사를 검색했어요. 국제 콩쿠르 우승자, 유럽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화려한 경력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입양된 걸 안 건 10살 때였어요. 양부모님은 훌륭하셨지만 전 늘 궁금했어요. 제 시작이 어디였는지요. 입양아. 저와 같았습니다. 4시 정각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홀이었지만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맨 뒤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실물은 포스터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죠. 자리에 앉아 마이크 앞에 서는 그녀의 자세가 당당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공연 준비, 레퍼토리, 향후 계획 등. 그러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가족을 찾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국에 가까운 혈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분인데 아직 만나진 못했습니다. 형제일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것 같아요.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명의 혈연, 같은 해 출생, 모든 게 일치했어요. 회견이 끝나자 저는 무작정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섰지만 저는 명함을 꺼내 보였어요. 검찰입니다. 한지수 씨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죠.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준호 검사입니다. 한지수예요. 그런데 실례지만 혹시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눈가를 가리키더니 작게 웃었어요. 눈매가 저랑 똑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 결과 받으셨나요? 네. 이틀 전에요. 한국에 2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검사님이 그 중 한 분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1977년생이고 보육원 출신이에요. 지수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또 한 분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센터에서 연락처를 알려줬나요? 아니요. 개인정보라 못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센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3번째 매칭자 확인됐습니다. 유재민 씨, 구시가지 종합복지관 근무 중 본인 동의하에 연락처 전달합니다. 유재민.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종합복지관이요? 거기 제가 아는 곳인데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곳이에요. 다음 주에 방문 약속도 잡혀 있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운명이 우릴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지금 가볼까요? 제 제안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복지관 앞에 서 있었어요. 복지관은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재민 선생님 찾아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키와 비슷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눈매였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간 눈꼬리가 그리고 옆에 선 지수와 똑같았죠. 재민도 멈춰섰습니다.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저기, 실례지만 혹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한준호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지수 씨고요. 유재민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 재민의 시선이 우리 얼굴을 계속 훑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2층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밖으로 놀이터가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최근에 유전자 검사 받으셨나요? 네, 일주일 전이요. 복지관에서 캠페인으로 진행했거든요. 근데 아직 결과는.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결과가 왔네요. 가까운 혈연 2명이 있다고.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지수도 자신의 결과를 보여줬죠. 재민은 3개의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저희도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틀 전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1977년 12월에 녹음된 것 같아요. 신생아 3명의 심박 소리가 담겨 있죠. 재민이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A-3이라고 적힌 라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뭔가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은빛 방울이 들어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제가 보육원에서 가지고 있던 거래요.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어요. 방울을 뒤집자 희미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C-2. 카세트 테이프의 코드와 똑같았어요. 지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녀는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작은 은빛 펜던트였는데 재민의 방울과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뒷면에는 B-1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양어머니가 주셨어요. 이걸 차고 보육원에 있었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새쌍둥이인 거네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8년 동안 궁금했던 답이 눈앞에 있었죠. 그럼 우리 부모는 누구예요? 왜 우릴 떼어놓은 거죠? 재민의 질문에 저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박화영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분이 단서일 수 있어요. 도서관 사서신데 박혜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극심한 감정 반응을 보이세요. 기억상실도 있고요. 박혜원 재단이요? 재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양부모님이 그 재단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재단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무셨죠.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재단 비리 수사 중에 이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70년대 후반 재단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미혼모 관련 기록들이요. 미혼모요? 지수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재단이 미혼모 지원 사업을 했대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입양 브로커와 연결됐다는 제보도 있고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각자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죠. 재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여기서 입양 관련 상담을 많이 해요. 아이를 찾는 부모, 부모를 찾는 아이들. 근데 70년대 기록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의도적으로 없앤 것 같아요. 왜요? 불법 입양이 많았거든요. 서류 위조, 신분 세탁, 해외 입양 브로커. 어두운 역사죠. 지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케이스일 수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셋 다 성이 한씨예요. 보통 입양되면 양부모 성을 따르잖아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양부모님도 한씨셨어요. 친부모 성을 알 수 없어서 그냥 유지했대요. 저도 같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보육원 기록에 한씨로 돼 있어서 그대로 뒀다고요. 뭔가 의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성을 일부러 남긴 거예요. 혹시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놀이터의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처럼 우리도 한때는 순수했겠죠. 세상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재민의 질문이었습니다. 무거운 질문이었죠. 진실을 찾아야죠. 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검사예요. 이건 단순한 가족 찾기가 아니에요. 범죄와 연결돼 있어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고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48년이에요. 평생 궁금했던 거잖아요. 재민이 일어나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전 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가족을 봤어요. 헤어지고 찾고 다시 만나고. 근데 제 가족은 몰랐죠. 이제라도 알고 싶어요. 지수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우리 손을 각각 잡았어요. 저는 무대에서 수천 명 앞에서 연주해요. 근데 항상 혼자였어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믿음이 갔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그럼 같이 찾아요. 우리의 시작을요.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48년 만에 맞잡은 형제의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구시가지 서점 골목에 모였습니다. 1979년 영수증에 적힌 주소였어요. 낡은 간판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졌죠. 이 근처였을 거예요. 재민이 영수증을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46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카페와 옷가게로 바뀐 건물들 뿐이었죠. 혹시 오래된 사진관 있을까요? 당시 모습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지수의 제안에 우리는 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사진관을 발견했어요. 30년 전통 현상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종을 울리며 들어서자 흰머리의 노인이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 근처 옛날 사진 있으신가요? 70년대 후반쯤이요. 노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70년대요? 그때 사진이라. 잠깐만요. 그는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앨범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먼지를 털며 펼쳐 보였어요. 이 골목 변천사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기록해 두신 거죠. 페이지를 넘기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덮인 거리, 오래된 간판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그때 한 장의 사진에 손이 멈췄어요. 서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소망 서점이라는 간판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앨범에서 본 찢어진 폴라로이드의 배경과 똑같았죠. 이 서점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년 전에 문 닫았어요. 지금은 카페가 됐죠. 우리는 사진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소망 서점이 있던 자리였어요. 카페 안은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돌벽과 나무 기둥은 원래 건물 것 같았어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 원래 서점이었다고 들었는데 지하나 창고에 옛날 물건 남아있을까요? 지하는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요.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10분 후 우리는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커피 원두 상자들 사이로 낡은 책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재민이 책장을 열자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떨어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 장은 앨범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겨울 코트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찢어지지 않은 완전한 사진이었어요. 남자 옆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임신한 모습이었어요. 배를 감싸고 미소 짓는 얼굴이 행복해 보였죠. 이 여자. 지수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서관의 박화영 선생님 같아요. 젊었을 때 모습이요. 맞았습니다. 눈매, 미소, 모든 게 일치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1977년 11월 혜원과 도연. 우리의 마지막 산책.
혜원, 박화영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라는 남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같은 곳이었어요. 흐릿했지만 문패가 보였죠. 산부인과. 이 병원 찾을 수 있을까요? 재민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물의 특징을 찍었어요. 이 벽돌 무늬. 구시가지 북측에 있는 옛 공장 건물 같은데요.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빈 건물이 많았죠. 공장 건물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건물 하나가 사진과 비슷한 각도에 있었어요. 낡은 간판에 희미하게 산부인과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죠. 여기에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 안에 우리 출생의 비밀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복도 양쪽으로 진료실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의자, 깨진 유리, 녹슨 의료기구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2층에는 더 큰 방이 있었습니다. 문패에 분만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여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공포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이곳을 기억하는 것 같았죠. 저도 느껴져요. 재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수도 벽을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해요. 처음 오는 곳인데 낯설지 않아요. 분만실 한쪽에 낡은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장부 몇 건이 나왔어요. 1970년대 후반의 분만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1977년 12월 25일 오전 4시 30분. 환자명 박혜원. 새쌍둥이 출산. 남아 3명. 모두 건강. 제 손이 떨렸습니다. 12월 25일 제 생일이었어요. 재민과 지수도 같은 날 태어났다고 했죠. 이게 우리예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민은 장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다음 기록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12월 25일 이후의 기록이 몇 장 뜯겨나간 거예요. 누가 일부러 없앤 것 같아요. 캐비닛을 더 뒤지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뒤쪽에 끼어 있었습니다. 펴보니 메모였어요. 손글씨로 빠르게 쓴 것 같았죠. 재단 측에서 연락. 새 아이 분리 배치. A-3 보육원, B-1 해외, C-2 지방. 신분 위장 필요. 사망 처리 검토. 사망 처리.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은 걸로 만들려고 했다는 뜻이었어요. 재단이 개입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를 일부러 떼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요. 재민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저는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였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방에 서 있었어요. 48년 전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헤어졌죠.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은폐였죠. 우리 엄마와 아빠를 지우려는. 그럼 박화영 선생님이 우리 엄마인가요? 재민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다시 도서관에 가봐야겠어요. 이번엔 증거를 가지고요. 다음 날 오전
우리는 다시 북문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셋이 함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원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책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선생님,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어요. 혜원과 도연이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죠. 이 사진 속 분이 선생님이시죠? 혜원의 손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 이게 어떻게 기억하세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가끔 꿈에서 봤어요. 눈 내리는 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걷는 꿈이요. 그 사람 얼굴은 흐릿했는데 이 사진을 보니 선명해지네요. 재민이 분만실에서 찾은 장부 사본을 펼쳤습니다. 1977년 12월 21일 박혜원. 새쌍둥이를 낳으셨죠. 혜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자를 잡고 비틀거리더니 주저앉았어요. 저는 얼른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새 아이, 3명의 아기.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기억나요. 작은 손들, 울음소리, 그리고 지수가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예요. 저희가 그 아이들이에요. 혜원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민을, 저를 차례로 쳐다봤어요. 우리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더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우리는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48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혜원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지수도 재민도 저도 눈물을 흘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에서 협박했어요. 아이들을 지키려면 떠나라고 했죠. 도연은 사고로 죽었다고 통보받았고요. 사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980년 1월이었어요. 출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요. 도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어요. 장례식도 재단에서 치렀고요. 저는 즉시 휴대폰을 깨냈습니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사망 기록을 검색했어요. 이도현, 1980년 1월 사망 처리. 장례식장은 어디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저는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요. 약을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묘소는 어디 있어요? 구시가지 공동묘지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갈 용기가 없었죠. 저는 묘지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답변이 왔어요. 이도현 묘소 있습니다. 1980년 등록됐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망신고서를 열람 신청하자 담당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서류가 2개예요. 하나는 1980년 1월, 다른 하나는 같은 해 6월에 작성됐어요. 2개요? 네, 신고인도 달라요. 첫 번째는 박혜원 재단 법률팀 변호사, 두 번째는 병원 측이에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조였어요. 재단이 먼저 사망신고를 위조했고 나중에 실제 사망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었죠. 묘소 개장 신청 가능한가요? 유족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혜원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이틀 후 우리는 공동묘지에 모였습니다. 개장 작업팀이 이미 와 있었어요. 묘비에는 이도현, 1957년생,
1980년 1월 15일 사망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삽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업자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상합니다. 관이 비어 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어 있다고요? 직접 내려가 확인했습니다. 관은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시신이 없었죠. 대신 관 바닥에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이도현, 뇌사 판정, 1980년 6월 3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월이 아니라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병실에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죠. 의식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어도 6월까지는요. 혜원이 비틀거렸습니다. 지수가 얼른 부축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은폐하려는 거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을 고립시키고 아이들을 흩어놓고 도연 씨까지 죽은 걸로 만들어서 모든 걸 묻으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재단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어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사흘 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팀과 함께 재단 지하 문서고에 들어갔어요. 보관함을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졌죠. 그 중에서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1977-1979 특별 프로젝트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펼쳐보니 입양 브로커와 주고받은 서신들이었습니다. 금액, 아이들의 코드명, 배치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메모가 있었죠. 박혜원 가문과 합의, 아이들 존재 완전 삭제, 이도현 사망 처리 완료, 박혜원 신분 위장, 북문 도서관 배치, 감시 지속, 감시. 혜원은 45년 동안 감시받으며 살아온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 검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한 검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재단 이사장 노정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답니다. 그리고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뉴스 영상이 재생됐어요. 노정태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재단의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사진이 크게 떠올랐어요. 한준호 검사는 개인적 원한으로 재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시작됐어요. 재단의 반격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빠, 누군가 저를 따라다녀요. 무서워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호텔이요. 근데 로비에 수상한 사람이.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재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복지관 앞에서 낯선 차량이 계속 서성인다고 했죠. 우리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혜원과의 재회 이후 우리는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어제 꿈을 꿨어. 혜원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눈 내리는 날이었어. 산부인과 복도를 걷고 있었지. 배가 너무 무거워서 벽을 짚고 걸었는데 그때 도연이 내 손을 잡아줬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했어. 새 아이를 다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재민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셨어요? 재단에서 협박했어. 제 아버지가 재단 이사였거든. 가문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며
도연과 아이들을 포기하라고 했지. 혜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난 약했어. 도연을 지키지 못했고 아이들도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묘지개장 때 나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망 기록이 이상해요. 1980년 1월에 사망 처리됐는데 실제론 6월까지 살아계셨던 것 같아요.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월이요? 네. 병원 진단서가 있었어요. 뇌사 상태셨대요. 그럼 제가 몰랐던 5개월 동안 도연이 병원에. 혜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민과 지수가 그녀를 안아줬어요. 저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제가 찾아볼게요. 당시 병원 기록을요. 다음 날 저는 퇴직 형사 이영배를 만났습니다. 70대의 그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어요. 1980년 초에 산부인과 관련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남자가 있었죠. 이도현 씨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사고라기엔 상처가 규칙적이었죠. 누가 일부러 다치게 한 것 같았어요.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재단 측에서 합의금을 주고 무마시켰습니다. 피해자 가족도 없다고 했고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부인과 세 아들이요. 이영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당시 병원이 어디였나요? 시립병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시립병원 의무기록실을 찾았습니다. 45년 전 기록이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 있었어요. 198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5월 기록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도현 환자 면회록 5월 12일 면회인 박정희. 혜원의 본명이 박혜원이니 성은 박씨였겠죠.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기록을 더 찾아보니 같은 날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 아님, 신원 확인 안 됨, 경비에게 퇴실 조치 요청, 누군가 도연을 만나러 왔지만 쫓겨난 거였어요. 혹시 혜원이 왔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혜원에게 물어봤습니다. 1980년 5월에 병원에 가신 적 있으세요? 5월이요? 기억이. 잠깐만요.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병실 복도를 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혹시 박정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정희는 제 언니 이름이에요. 일찍 돌아가셨죠. 언니의 이름을 빌려 면회를 시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에서 막혔던 거예요. 재민이 복지관에서 오래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형, 이거 봐요. 1980년 보육원 입소 기록이에요. 기록을 보니 우리 셋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준호, 한지수, 유재민. 그런데 재민의 이름만 성이 달랐어요. 처음엔 한재민이었어요. 근데 양부모님 성을 따라 유재민이 된 거죠. 그럼 원래는 우리 셋 다 한씨였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한씨로 등록한 거예요. 나중에 찾을 수 있게요. 혜원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을 보낼 때 마지막으로 남겨준 흔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재단 이사장 노정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식 소환은 아니었지만 그가 자진해서 검찰청으로 왔어요. 한 검사님, 오랜만이군요. 70대의 노정태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1977년 박혜원 씨 출산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시 재단에서 미혼모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혜원 씨도 그중 한 명이었죠. 지원이요?
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놓은 게 지원인가요?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혜원 씨 가족이 요청했어요. 아이들을 분리해 달라고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동의서도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혜원의 아버지 서명이 있었죠. 친부 동의로 입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합법적이었어요. 이도현 씨는요? 왜 사망 처리를 했습니까? 사고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노정태의 표정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노정태와의 면담 후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합법적 절차였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영배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검사님 만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데요? 1980년 당시 시립병원 간호사였던 분입니다. 김순희 씨예요. 다음 날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김순희입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박혜원 재단 이야기요. 저를 만나고 싶으셨다고요? 네. 양심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당시 몰래 기록해둔 겁니다. 간호일지예요. 수첩을 펼치자 빽빽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이도현 환자는 1월에 실려왔어요. 머리 부상이 심했죠. 하지만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상처 패턴이 달랐어요. 둔기로 맞은 흔적이었죠. 그리고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었어요. 김순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이상한 건 보름마다 재단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면회도 아니고 그냥 병실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왜요?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쯤이었어요. 한 여자가 찾아왔죠.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박혜원 씨였나요? 이름은 박정희라고 했어요. 근데 신분증이 없다고 하더군요. 경비가 쫓아냈죠. 그 후는요? 여자는 매일 병원 앞에 왔어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냥 창밖에서 병실을 바라보기만 했죠. 김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몰래 들여보냈어요. 밤 11시쯤이었죠. 병실에 아무도 없을 때요. 뭐라고 하셨나요? 못 들었어요. 복도에서 지켰거든요. 하지만 우는 소리는 들렸어요. 한참을 울더군요.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전 의심했어요. 왜요? 전날 밤 재단 변호사가 왔었거든요. 병실에 10분쯤 있다 갔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사망이었죠. 저는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6월 3일 이도연 사망. 오전 6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수첩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그러려고 가져온 겁니다. 45년 동안 가슴에 담아뒀어요.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와 혜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1980년 5월에 병원에 가셨던 게 맞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간호사분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매일 병원 앞에 서 계셨다고요. 혜원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단에서 도연이 죽었다고 통보했어.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찾아갔어.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응. 한 번만. 간호사분이 몰래 들여줬어.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은 없었어. 하지만 손은 따뜻했지. 난 손을 잡고 말했어. 미안하다고,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꼭 깨어나 달라고. 그게 마지막이었나요? 응.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 장례식도 못 갔어. 재단에서 막았거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아무도 어머니를 탓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재민, 지수와 함께 모였습니다. 김순희의 증언을 들려줬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싸우신 거예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재단에 맞서려다 다치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릴 사랑하셨던 거네요. 버린 게 아니라요. 맞아요.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48년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김순희와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공식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죠. 1980년 6월 2일 밤 재단 변호사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뭘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 주사기를 버리는 걸 봤어요. 주사기요? 네. 휴지통에 버렸어요. 전 이상해서 나중에 확인했죠. 빈 주사기였어요. 이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왜 그때 신고 안 하셨나요? 무서웠어요. 재단이 큰 곳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였고요. 김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오는데 혜원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선생님이 저를 들여보내주셔서 마지막 인사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45년 만의 재회였어요. 복도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어요. 김순희의 증언으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980년 이도연의 사망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어요. 2주일 후 노정태가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왔어요. 한 검사, 이건 지나친 수사예요. 그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4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문제 삼습니까? 살인 미수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문서 위조 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정태는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김순희의 일지, 병원 기록, 그리고 새로 발굴한 재단 내부 문서들이었죠. 1980년 6월 2일 당신의 법률팀이 이도현 씨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사망했고요. 우연입니다. 우연이 참 많으시네요. 박혜원 씨의 사망 신고 위조도, 새쌍둥이 분리 입양도 모두 우연이었나요? 노정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했습니다. 혜원 씨 아버지의 요청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박혜원 재단 설립자 박진수입니다. 혜원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죠. 죽은 사람에게 모든 걸 떠넘기시는 겁니까?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협상은 평행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어머님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숨지 않고.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 48년 동안 숨어 살았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 기자회견 전날 밤 우리는 어머님의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북문 도서관 근처의 2층 주택이었어요. 엄마. 재민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시 들을 줄 몰랐어. 그 말을. 지수도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마니, 제가 피아노 쳐드릴게요. 어머님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은 지수는 조용한 곡을 연주했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죠. 혜원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곡이야. 아버지께서요? 응. 라디오에서 이 곡이 나올 때마다 볼륨을 높이곤 했지. 평화롭다고 했어.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각자가 살아온 48년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검찰청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단상에 섰어요. 우리 셋은 그녀 옆에 서 있었죠. 저는 박혜원입니다. 45년 동안 박화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977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새쌍둥이였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와 재단은 그 사실을 숨기려 했죠.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요. 저는 죽은 사람이 됐고요. 연인 이도연은 폭행당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48년 만에 아이들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세 사람입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한준호 검사입니다. 그리고 박혜원의 아들입니다. 지수와 재민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헤어져야 했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는지요. 제 말에 카메라가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요. 지키려 애쓰셨다는 것을요.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같은 일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요. 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각종 뉴스와 신문이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하지만 재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냈죠. 과거 미혼모 지원 사업은 당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유감스러운 개인사를 재단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정태는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검찰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 불가입니다. 부장검사가 말했습니다. 45년 전 일이라 증거가 너무 적어요. 김순희 씨 증언만으론 부족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어요. 그럼 끝인가요? 법적으론 그래요. 하지만 부장이 신문을 건넸습니다. 여론은 다릅니다. 신문 일면에는 우리 가족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말들이 가득했죠. 비록 처벌은 못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님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지. 어머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48년을 잃어버렸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저는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외로우셨죠? 많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북문 도서관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죠. 어머님은 더 이상 박화영이 아니었습니다. 본명을 되찾고 도서관에서 당당하게 일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박혜원 사서님이라고 불렀죠. 저는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업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를 보러요. 오늘도 왔구나. 어머님은 늘 따뜻한 차를 준비해뒀습니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꿈을 자주 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꿈이야.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원을 걷는 꿈이지. 좋은 꿈이네요. 응. 깨고 나면 슬프지만 그래도 행복해.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재미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찾기 지원센터였어요. 형, 일주일에 서너 건씩 상담이 들어와요. 재민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입양 가족, 헤어진 가족들이요. 우리처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잘하고 있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옛날 기록 찾는 일에 능숙하시거든요. 어머님은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자원봉사였어요. 도서관 업무와 복지관 일로 바빠진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죠. 지수는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그녀는 서울에 작은 음악 학원을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오빠 다음 주 토요일에 발표회 해요. 꼭 오세요. 당연히 가야지. 발표회 날 우리 가족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재민, 그리고 저까지요. 객석 맨 앞에 앉아 아이들의 연주를 들었어요. 마지막 순서는 지수의 연주였습니다. 쇼팽 녹턴이었죠. 이 곡은 제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곡입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비록 뵙진 못했지만 이 연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선율이었어요. 어머님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연주가 끝나고 우리는 혜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12월 21일, 우리의 4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어머님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49개의 촛불이 밝게 타올랐어요. 48년 동안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부터 하면 되죠. 재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촛불을 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양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었어요. 나도 한 가지 계획이 있어.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뭔데요? 재단 이름을 바꾸려고 해. 박혜원 재단을 이도현 가족복지재단으로. 그게 가능해요? 노정태가 물러났어. 여론 압박 때문에. 새 이사진이 내게 연락해 왔어. 이사로 와달라고. 지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재단 이사로요? 응.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 근데 생각해봤어. 내가 그곳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머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원했던 일일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도울게요. 식사 후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희 아버지 물건이야. 상자 안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혜원에게 영원히. 도현, 아버지가 프로포즈할 때 준 거야. 유일하게 남은 물건이지. 어머니가 시계를 돌려가며 말했습니다. 고장나서 멈춰 있어. 1977년 12월 25일 새벽 4시 30분에서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둘래. 어머님은 시계를 꼭 쥐셨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시작이니까. 모든 게 시작된 순간이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8년 전 그날처럼요. 눈이 온다. 재민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어요. 저 눈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네요. 그래. 그때도 이렇게 펑펑 내렸어. 어머니께서 우리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많이 돌아왔지. 하지만 결국 만났어. 그걸로 됐어. 우리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48년간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온통 눈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요. 2주일 후 폐산 부인과 자리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이곳에서 시작된 생명들을 기억하며 이도형과 박혜원을 추모함. 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김순희 선생님, 이영배 형사님,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가족들이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지수가 비석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봄이 깊어갔습니다. 북문 도서관 정원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어요. 어머니께서 가꾸는 곳이었죠. 토마토가 익어가네요. 어느 주말 우리는 함께 텃밭을 돌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이도 있어요. 재민의 5살 조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잘 찾았네. 손주라는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닌 이제 할머니였어요. 누군가의 당당한 할머니였죠. 오빠, 사진 찍어요. 지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텃밭 앞에 모여 섰어요.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48년 만에 재회한 가족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진행자가 감동적이라며 소개하고 있었어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는다니 뿌듯했어요. 집에 도착해 휴대폰을 보니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아들아. 사랑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엄마. 48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48년의 비밀은 이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늦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마침내요.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던 박혜원 할머니 가족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그들은 늘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 가족과 함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소식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유람단이었습니다.